10월 말에 3만원대, 지금 89,100원까지 갔죠. 네,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3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한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이게 주가가 더 가겠느냐?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업 분석 학교, 오늘의 분석할 대상은 우라밧입니다. 예, 오늘은 우라밧,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할까 말까 하다가 좀 더 뜨거운 종목 에코프로 머티를 하느라고 해야지 하다가 지금 다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보통 기업 분석 학교에서는 섹터도 좀 다루죠. 왜 지금 로봇이 이렇게 강한가? 여기도 한번 체크해보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과 두산 로보틱스 말고 확산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의 변화, 이런 것도 좀 챙겨봐야 되겠죠. 이런 흐름들 한번 따져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봇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주식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 종목만 보는데 어떤 산업의 사항들도 한번 봐야 되겠죠. 로봇 시장을 구분한 데 보게 되면은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광의의 로봇, 협의의 로봇, 이렇게 어려워요 용어들이. 네, 그렇지만 이 안쪽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산업용 로봇이 있을 거고 서비스 로봇이 있습니다. 즉 산업에서 많이 쓰는 거고 인간의 바로 옆에서 가정에서 많이, 아니면 소매점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로봇들이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 팔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윙 돌아가면서 하는 거, 이게 공장 자동화 로봇, 그러니까 FA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로봇이죠. 여기다 나오는 게 협동 로봇, 여기서 나옵니다. 산업용 로봇의 한 축이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 많은 협동 로봇,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로레로, 메롱, 이런 로보틱스, 이쪽이 다 들어가는 상황들이고, 서비스 로봇은 다 아실 겁니다. 뭐 물류 로봇도 들어갈 거고, 거기다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청소 로봇기, 애완 로봇, 뭐 무슨 군사 로봇도 이쪽에 포함이 되네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다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안내 로봇은 이제 백화점이나 아니면 또 뷔페 가셔도 보시기 시작하고 그릇도 치우죠. 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구분된다. 근데 전 세계 로봇 시장의 규모를 보게 되면 앞으로 어느 쪽이 많이 클 거냐라고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로봇 시장 자체가 2020년도 대비해서 만약에 5년 뒤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게 거의 50% 이상 성장할 걸로 보는 강력한 성장이 들어옵니다. 왜 이럴까요? 라고 하게 되면 로봇 시장이 크는 배경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로봇이 누굴 대체합니까? 사람을 대체합니다. 인력을 대체합니다. 인력을 대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또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코로나19 같이 어떤 자연재해 아니면 큰 사건들이 나온다. 사람들이 갇혀서 못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어떤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공장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인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섹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게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게 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인건비도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은 인건비 거의, 저는 막상 그렇게 못 느껴요. 내 월급이 그러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올 보니까 과자도 저희가 알고 있는 홈런볼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올 줄이야? 이제는 그 홈런볼 한 600원, 700원 했던 것 같은데 1,200원이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목캔디, 제가 목이 아프다 보니까 목캔디를 자주 먹거든요. 작년에 한 600원에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1+1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1+1 절대 없고요. 1,200원 이렇게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이렇게 따라 오르겠죠. 이거 안 되겠는데, 인건비 이렇게 고정적으로 매달 오르는 금액까지 주느니 차라리 초기 투자를 강하게 하고 좀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판관비 쪽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많이 감축시키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게 되면 초기 투자를 하는 대신에 처음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죠. 나중에 한 10년, 20년 이렇게 간다 그러면 다 뽑아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쪽에 자본가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건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효율화입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단순 노동들 있죠. 김씨, 저희 가서 이것 좀 날러. 그렇게 되면 맨날 다 안 시켜. 투닥투닥 하면서 가다가 저기 조장 눈치 안 보이면 구석에 가서 이렇게 담배 피면서 날씨도 추운데 이러면서 그렇게 되죠. 그것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적정한 임금은 시간당 나가고 있는데 약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농땡이 치고 싶어요. 하지만 저희는 가치 투자.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그런 인력의 로스가 발생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로봇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서 담배나 피고 놀자 이러겠습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다
맡은 바 프로그램 되는 대로 하겠죠. 효율화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구 때문에 로봇 시장은 클 수밖에 없는 쪽이구나 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잘 보시게 되면 뭐가 커지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개인용, 군사용, 상업용 쪽은 거의 이제 서비스 로봇 쪽으로 봐야 되겠죠. 예, 서비스 로봇도 커지는 건 맞습니다. 나머지 이쪽도 보면 이렇게 커지는 거 맞고요. 그런데 만만치 않게 산업용도 훨씬 더 커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그를 위해서 공장 자동화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북미 쪽도 그렇고 이번에 짓는 여러 가지 공장들도 2차 전지 섹터뿐만 아니라 첨단 공정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런 산업용 쪽에서 로봇들도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협동 로봇 같은 경우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협동 로봇이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작업자가 있고 플러스 알파를 대체하는 게 협동 로봇입니다.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고 협동 로봇이 와서 같이 어떤 작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날른다든가 아니면 옆으로 이동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조립하고 얘가 납땜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협동 로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탄생하고 어떤 공중 자동화 지금까지 알고는 일단 산업화된 전통 산업의 로봇들은 그냥 사람이 있건 없건 그냥 하는 일 합니다. 날르고 찍고 날르고 찍고 이런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겠죠. 이런 쪽에서 조금 더 효율화가 갈 수 있다라는 쪽이 작업자와 함께 같이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협동 로봇이 그래서 더 뜨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협동 로봇은 결론적으로는 공간 점유율이 낮습니다. 사람과 같이 서 있다 보니까 좀 소형 쪽에 가까워요. 근데 산업용 로봇은 높습니다. 그리고 또 무거워요.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은 200kg 이상 무겁습니다. 근데 25kg 이상 이 정도쯤 좀 가볍죠. 그런 쪽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도 안전 펜스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도 같이 일할 수 있다 보니까 같이 어떤 위험해 로봇 팔 간다 피해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산업용 로봇은 필요하죠. 그런 쪽에서 조작도 태블릿 PC나 펜던트로 조작 가능한데 이거는 거의 그냥 처음에 프로그래밍 짜서 해야 되겠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비용이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밖에 안 해요. 와우, 싼데 산업용 로봇은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산업용 쪽에 대규모 장치 투자를 했었을 때 이런 때는 당연히 필요해서 들어가겠지만 이게 이런 일도 하고 조금 더 터치를 해서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워낙 좀 소품종, 소량, 소품종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보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쪽 그리고 특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떤 커피 가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치킨 튀기는 기계도 그렇고 다 이런 협동 로봇들이 하기 시작하겠죠. 단순 노동 그리고 시간 딱 맞춰서 되면은 지글지글 하다가 딱 하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치킨집 사장님 가게 되면 팔이 여기 막 기름 튀어가지고 막 울긋불긋합니다. 로봇은 괜찮습니다. 아 뜨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 쪽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국내 쪽에서는 여기 들어갑니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로메카 이게 국내 대표적인 협동 로봇이겠죠. 현대로보틱스, 로보스타, 율로보틱스 이쪽은 약간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현대로보틱스가 이게 지분이 HD 현대가 대부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영향을 끼치지만 그냥 전통 산업용보다는 지금 사람과 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이 훨씬 더 기대감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로봇 쪽 그중에서도 협동 로봇의 대표주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강한지 여기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요거까지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가 그래서 잘 움직이는데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던 가장 촉발적인 요인은 일단 첫 번째가 신규 상장입니다. 요즘 신규 상장 종목들이 강하죠. 이제 신규 상장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주가가 상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신규 상장을 할 때 저희가 플레이를 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의무 보유 가격입니다. 이거를 가장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또 이쪽이 트렌드고 종목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의무 보유 가격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수요 예측 관련돼서 청약 들어가기 전에 그때 보게 되면 요거 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물량을 많이 받겠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많이 받기 위해서 나 한 6개월까지 아니면 그 1년까지 1년은 좀 심했고요. 3개월 6개월까지 안 팔겠어. 그 대신 나 물량 좀 많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는 거의 기관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6개월까지 하면서 물량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나요? 6개월 안까지는 물량이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한 달짜리나 3개월짜리는 시장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소화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기가 딱 좋겠죠. 이런 쪽에서 갑자기 연기금이나 아니면 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이라고 그러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총에 의미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또 매수하는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과 관련된 요인들이 좀 작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로
더 강하게 밀어올렸다라는 부분들도 무시 못하는 신규 상장주의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또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그맘쯤에 지능형 로봇법 관련된 쪽에서 보급 촉진법이 개정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11월 17일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로봇 쪽 이제 앞으로 실생활이 많이 들어오겠구나라는 쪽인데, 게다가 이제 EU에서 아마존의 아이로봇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녹화날 기준으로 보니까 EU가 트집 잡습니다. 승인은 해주겠는데 너네가 강점이 있는 청소기 시장 이거를 우리가 규제를 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아니 인수를 가게 해놓고 거기다가 규제를 하기 시작한다. 뭐야 이거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서 주가는 또 확 빠집니다. 한때 $100가 넘어갔던 주가가 이번에 쭉 하락해서 $30대까지 내려왔고, 아마존이 인수를 하면서 뭔가 변할 거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커지게 되겠죠. 이거는 호재였다가 악재로 변해가는 이런 상황들, 이게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최근에 많이 부각받는 건 그겁니다. 상장을 잘했습니다. 그럼 상장을 잘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즉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쪽에서 판매 채널도 확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이럴 때는 만약에 기업을 내용을 보았을 때 조금 어렵다,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많이 하는 게 그게 있습니다. 아예 가서 탐방을 못 가겠으면은 탐방 가기보다 가서 회사 홈페이지 보면서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이고 어떤 흐름들이 가는지 이거를 보면 되겠죠. 근데 그 관련된 종목들 두산 로보틱스를 딱 치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게 되면 관련된 내용들이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 뭐가 막 확확 바뀌네요. 요즘에 홈페이지 가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가 다양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스크림도 뽑네요. 이런 식으로 약간 관절이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러니까 쭉 여기 보면 관절이 하나씩 있죠. 보통 관절이 될 때마다 6축 관절이냐, 뭐 5축 관절이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관절의 흐름과 함께 또 거기 들어가는 감속기가 또 유려한 모습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요쯤 서 있겠죠. 그러면 손님한테 주기 전에 내가 갔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전달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라인업을 보게 되면 어떤 로봇들이 있냐 보면은 E 시리즈가 있고 H 시리즈가 있고 M 시리즈가 있고 A 시리즈가 있고, 뭐 제가 여기서 판촉 나온 거 아닙니다. 예.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계 있다 보니까 요 앞에 이 관절이 어디냐, 그리고 또 앞에 결합돼서 뭘 끼우느냐에 따라서 보면 액세서리가 또 나옵니다. 요까지 같이 결부돼서 액세서리도 볼까요? 그러면 로봇 자켓도 있네요. 이거 좀 보호하기 위해서 모바일 베이스, 이거는 바로 옆에 아니라 어떤 다른 작업 공간에서 설치될 때 필요한 거죠. 요게 나중에 바퀴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퀴가 달려서 그리고 움직일 수 있고, 요거 자체가 자율주행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이 위에다가 아까 이런 로봇팔이 여기 장착되고, 그러면 협동 로봇 플러스 거기다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AMR 결합됩니다. 딱 좋겠죠? 그러면 둘 다 자율주행 로봇과 협동 로봇이 겹쳐진다. 이게 아마 두산 로보틱스가 나아갈 물류 쪽이나 아니면 또 제조업 현장에서 필요한 로봇이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거구나, 이게 협동 로봇이구나 바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런 아까 보셨던 라인업이 지금 현재 2018년도 4개, 작년에 13개, 아까 소 구분 쪽도 있었죠. 2026년 가게 되면 17개까지 늘리겠다. 제품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 능력은 작년에 2200대가 캐파, 거기서 3배 이상 확대를 하겠다라는 쪽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상장을 잘했지 않습니까? 상장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거 가지고 여기저기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전에 보여줬던 사업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던 상황들이죠. 판매도 늘리겠다. 작년에 89개에서 한 라인업 늘려서 219개까지 늘려서 판매 잘하겠다라는 쪽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잘 되는지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체크를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높은 기반 하중 로봇, 이게 뭐냐면은 기반 하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를,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 워낙 무게가 적다 보니까 산업용 로봇처럼 처리할 수 있는 무게들은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여러 가지 안에 감속기나 들어가는 내구성을 높여서 하중을 높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들어가는 로봇에 운영되는 솔루션도 판매하겠다, 이런 쪽이죠. 다 회사의 계획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장 차익이 나왔을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산 쪽에서도 힘을 기울이고, 아까 보셨죠? 이 회사가 M&A 쪽에 신경을 좀 쓸 것 같아요. 돈이 있다 보니까 로봇 회사들 지금 뭐 시총 보게 되면 비싼 건 비싸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회사들, 그렇게 안 비싼 회사들, 뭐 시총 2천억, 3천억대 정도까지는 살려고 노력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그러면 시너지가 나온다, 그러면서 성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M&A 모멘텀도 해당되는 회사도 있을 거고, 이 두산 로보틱스의 시너지를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원래는 두산 로보틱스가 주체가 되느냐 객체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객체였습니다. 삼성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객체에서 피인수되는 대상으로 주가가 강했었죠.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이런 변화도 같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주체가 돼서 뭘 인수하느냐. 인수하는 회사도 주가는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그래서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분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신규 상장주 테마입니다. 근데 신규 상장 테마가 시장에서 또 이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주가 쭉 가다 보면은 차익 매물 나오면 우르르 나올 수도 있고 변동성이 무지 커집니다. 근데 이런 거 관리를 잘 못하겠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지금 가격에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시총이 6조 원대까지 근접한 상황 쪽에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10조까지 넘어갈 테니까 이걸 같이 보겠다라고 신규 매수 지금 가격에서 보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에 노출돼서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차익 매물 나오고 좀 주춤했었을 때 그때 다시 여전히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노리는 게 낫지. 지금 바로 여기서 대응하는 것은 변동성을 노출시키는 대응이다. 별로 안 좋습니다. 로봇주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쪽에 감속기에 들어가는 뭐 SPG부터 SBB테크, 뭐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 어떤 테마의 흐름으로 갔었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번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만 가고 나머지 종목들이 안 가는 현상.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가서 로봇주를 끌어올렸느냐가 아직은 고민인 상황 쪽에서 오히려 신규 상장주 쪽으로 보는 게 더 맞다. 그러면은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확산이 들어가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겠죠. 같이 지난번에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엔 대장주가 레인보우,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됐는데 그 대장주가 이게 조정받게 되면 이게 또 움직이지 않나. 이런 어떤 시소 게임 쪽에서의 변화들을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 또 체크를 하시되 이게 또 시소 게임 하면서 로봇주들을 다 이렇게 끌어올리는 영향 쪽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로봇주의 가장 큰 핵심은 아까처럼 매년 성장률이 30% 50% 이상 이렇게 성장하는 섹터다 보니까 성장률이 거의 뭐 30에서 50%까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고밸류를 받습니다. 높은 밸류를 받겠죠. 높은 밸류를 받게 되면 당연히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쌉니다. 요거를 또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어가는데 저라면은 보유는 못하겠어요. 보유는 못할 것 같고 이런 걸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정도는 하시되 트레이딩을 하는데 난 트레이딩에 대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단기 고점 손절하게 되면 바로 반등 이러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 보시고 차라리 혹시나 이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다렸다가 두산 로보틱스가 조정받았을 때 이거 축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한번 단기 시세를 팔고 아니면 또 SPG 같은 경우도 지금 어차피 로봇이 많이 쓰이게 되면 감속기는 국산화돼서 성과가 날 것이다 그러면 그게 올라갔을 때 팔고 하는 이런 확산을 기대하면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좋지. 지금 여기서 바이 그리고 또 바이 앤 홀드 나중에 시총 10조 가서 팔 거야 라고 하는 전략들은 아직은 주가 레벨상 시총 6조 원까지 근접되어 있는데 조금 부담스럽다. 왜냐하면은 이걸 한번 볼까요? 제가 아무리 지금 성장주를 실적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장하고 나서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오케이. 그러면 매출이 늘어나서 어떤 임계점이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실적이 영업이익까지 이제 돌아서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을 봤을 때 일단 지금 매출액 자체들은 거의 50%씩 커갑니다. 내년도 한 40% 50% 커가면서 이렇게 보일 것 같고 방점은 2025년에 찔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액 자체가 여기선 거의 100%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이게 저희가 이번에 파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저 실적 추정치를 그런 신규 종목들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의문감이 있겠지만 그럼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꾸준한 매출의 증가가 적어도 수익성이 강하게 전환되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매출액 증가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그때 나왔던 뭐 정리가 되고 영업 비용들 정리가 되면서 그때부터 탁 턴하는 모습들이 나올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2년 뒤 가게 되면은 아마 매출이 2천억대 지금보다 거의 뭐 4배 정도 이상 커갈 거고 영업이익은 확실하게 300억 이상 나올 거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시총이 6조 원대 근접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뭡니까? 영업이익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앞으로 2025 2년 뒤 밸류를 봤을 때도 지금 거의 200배가 되는 거죠. 네, 20배 아닙니다. 200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싼 건 맞아요. 이건 인정입니다. 맞는데 이걸 가지고 플레이를 200배 2년 그것도 내년도 아니고 2년 뒤에 가서 200배 되는 주가를 내가 지금 플레이해야 될까? 예. 자신 없어.
안 하시면 됩니다. 원래 주가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 말고 그냥 확실하게 실적 턴어라운드 운전한다. 저희 가치 투자에서 뭘 했습니까? 조선주 이런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 그거 플레이하면 되겠죠. 확실한 이익을 보면서 움직이겠다 그러면 그런 게 나을 것 같고 잘 털었죠. 예, 가치 투자 섹터 분석 좋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걸 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성장주 밸류 쪽에서 그래도 나는 어차피 또 움직이게 되면은 강하게 딱 턴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 그래도 해보니까 좀 매매도 좀 빠르고 아니다 싶으면 손절도 잘하고 그러면 이런 게 더 좋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겠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지금은 실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떤 밸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상장 차익을 통해서 얼만큼 M&A라든가 아니면 또 기업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서 이걸 가지고 꾸준하게 판매를 늘려나가서 실적을 강하게 돌려오는지 그러니까 실적까지도 매출이 지금 내년에 1,100억이 아니라 오히려 1,500억까지 확 늘어나면서 생각했던 경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이런 거 가겠죠. 그거를 시장이 밸류를 더 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매매가 된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은 그렇다고 치고 바로 직접적으로 봐서 종목들 흐름들 한번 볼까요? 두산로보틱스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거의 10월 말에 주가가 저가가 3만 원대, 지금 9만 원대까지 보니까 한 8만 9,100원까지 갔죠. 어제였죠.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지금 현재 녹화일은 28일. 그렇게 되면은 이때 나왔던 변화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거의 뭐 3배 이상 주가가 상승한 상황들입니다. 3배 가까이 이런 상황 쪽에서 이게 주가가 더 가겠느냐라는 쪽들은 적어도 단기 기억들을 맞춰가기 시작하겠죠.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아니면 계속 보유하면서 매매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 그러니까 주가가 약 한 요 정도면은 7만 5천 원대 여기에 이탈한다. 7만 4천 원으로 볼게요. 정확하게 주가가 7만 4천 원대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단기 추세 지지하는 거 못 버티고 약간 빠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밑에까지 조정받고 다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가 핵심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첫째 강한 추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고점에서 물리지 말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런 중요한 라인대가 이탈해서 내려가기 시작한다. 가차 없이 적어도 뭐 50% 이상 아니면 나 다시 볼래 정리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잘 이겨낸다 그러면 다음 레벨로 들어가 있죠. 다음 레벨로 들어갔는데 쭉 하고 올라갔다가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게 쌍봉이라는 아주 희한한 주식의 패턴이 있습니다. 가다가 찍고 조정받고 가다가 다시 한번 찍는데 정고점대에서 막히고 우르르 밀립니다. 그러면 쌍봉이 나오겠죠. 그게 거의 9만 원대 부근 근처에서 더 돌파 못하고 지난 고점대 비슷하게 갔다가 그냥 88,700원 정도에서 바등바등 하다가 그냥 쭈르륵 밀린다. 쌍봉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한동안 횡보가 나오거나 힘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지지를 잘 받고 이 정도에서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갔는데 지난번 고점 때 돌파해서 강하게 여기서도 탁 튀어가느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그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 요 무렵점에선 힘이 붙이는구나 그러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든가 일단은 기쁘게 덜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서 또 올라가서 10조까지 가서 아이고 저 가치 투자 봤더니 중간에서 팔게 했네 가 아니라 이렇게 변동성 큰 종목들을 대응하는 여러분의 전략.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덜 손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덜 손해보고 그걸 가지고 또 다음 종목들 아니면 다음 섹터들이 나왔을 때 제가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고수익만 노린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나중에 가게 되면 계속 그럼 여기서 만약에 3배 났고 그걸 가지고 또 다음에 또 2배 나고 이렇게 되면 재벌 안 부러워요. 그냥 저희는 주식 투자의 신입니다. 그렇게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시장은 절대 그렇게 안 놔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쯤에서 챙길 거 챙기고 욕심 줄이고 뭐 더 간다고 하더라도 이때 나머지 뭐 10%만 갖고 그냥 가보지 라고 해서 나머지는 끝까지 가는데 부담 없는 비중만 갖고 가는 거 아니면 좀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는 다른 전략을 짜는 거 저는 이게 더 훨씬 건강하고 오래 갈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변화들 체크해 보시면서 두산로보틱스 대응하시고 또 종목이 확산되는지 이것도 체크하시면서 두산로보틱스의 대응 전략 여기까지 해서 끝! 감사합니다.